여론 뚱탑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 여론 뚱탑에서 정말 많은 여론들 알려드리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스튜디오에 국내 최다입니다. 국내 최다. 아유, 지금 여론 분석지를 그냥 쫙 깔아서 네, 뭐 좋습니다. 오늘 또 아주 YTN에서 이 테이블을 좀 교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고 더 넓은 걸로. 예, 교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고 정확한 여론조사 분석 부탁드리고요. 네. 자, 먼저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어제 일반 병실로 이동을 했는데 일단 면회는 안 된다고 하는데 아마 언론에서는 그래도 일성에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피습 이후에 대전은요 이게 아주 눈에 띄고 이게 뭐 나중에는 뭐 기획이라고 하긴 했었지만 어쨌든 그런 것 같은데 일성이 어떤 게 될까요? 아니, 일단 뭐 그 기획이라는 얘기부터 하면은 그 이제 윤여준 전 장관이 MBC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첫일성을 하는지를 좋겠느냐라고 기획을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던졌다라는 거고 저는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거를 그렇겠죠. 예, 당연히 정치인의 발언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니까. 중요하고 계산돼서 나오는 건데 이거를 마치 뭐 속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어떤 게 나오느냐. 근데 뭐 이낙연은요 뭐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고. 이낙연 신당은요 이렇게 뭐 이낙연 신당은요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좀 더 저는 대국적인 뭐 이런 모습들 이를테면은 뭐 국가와 아니면 나라 경제와 뭐 민생 이런 것들에 조금 방점을 찍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선거보다는 좀 큰 얘기. 선거를 지금 얘기하면은 오히려 따라하는 것 같고 약간 속이 통이 좁아 보여요. 네.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나라를 미래를 걱정하는 지도자 이미지를 좀 연출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수사상을 좀 봐야 되겠지만 이번 이재명 대표 피습 사태 이게 뭐 이런 질문은 사실 많이 하긴 하는데 총선 앞두고 이게 변수가 될 수가 있을까요? 변수가 되죠. 당분간은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선거의 판도라든지 또 정치적인 국면을 더 요동치게 만든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정치 관련된 용어인데 주식시장이 굉장히 투자자들이 멈칫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불확실성과 또 불안정성이 더 커졌을 때거든요. 지금 사실상 이번 선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깨어났을 때 지금도 뭐 의식은 있다고 하니까요. 전달하는 메시지는 4글자예요. 특검은요. 특검은.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특검은요입니까? 그렇죠. 5글자로 하면 특검 법은요. 왜냐하면 근데 5글자를 하기에는 숨이 차. 그래서 4글자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대전은요처럼 4글자로 가는 거가 이게 한 호흡에 끊어져요. 그런데 5글자로 가면 약간 여기 한 번 더 침을 생기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검 법원료보다는 법이 또 발음이 실제로 해보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특검원료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어쨌거나 간에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이 사실 그동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프레임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는데 이것 자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커지던 리스크가 일단은 멈춤이에요. 그러니까 재판 일정이 박지원 변호사도 법조인이니까 잘 알겠지만 지금 관련된 뭐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성남 FC나 또는 공직선거법이나 또는 이게 검사 위정교사 이 부분이 다 멈춤이에요. 일단은 그리고 언제 병상에서 나와서 다시 당사로 또 국회로 출근할 수 있을지 그것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불확정적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뭐 길어지면 총선까지도 갈 수 있다.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아무도 몰라요. 뭐 심적인 안정을 취해야 된다 이러면 이건 뭐 한없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또 엄청난 트라우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신당에 대한 미치는 여파도 있다. 일종의 이것이 이제 나비 효과가 돼서 엄청난 파장을 당분간에 일으킨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도 공격할 수 있습니까? 당분간 공격을 못 해요. 공격 어렵다. 그리고 마음을 돌리는 수준은 아니겠지만 일단 신당을 하고 탈당을 하더라도 시간이 좀 1월 중순 생각했던 것이 1월 하순이든 이렇게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지금 그 얘기거든요. 신당 얘기. 이낙연 전 대표 탈당 또 신당 또
원칙과 상식, 결단 시기도 결국은 좀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뭐 미뤄졌죠, 그냥 미뤄졌죠. 자연스럽게. 네.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미뤄질 거냐라는 건데 제가 예측하기로는 열흘에서 2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주까지. 예, 왜냐하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더 이상 그거보다 더 미루기에는 네. 총선 일정상 안 맞죠. 예, 안 맞아요 이제. 지금도 90여일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16년에 국민의당이 만들어졌을 때 1월 초에 창당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2월 2일 날 국민의당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이 정도는 돼야지 이게 그러면은 보름 안에 후다닥 해치운다고 하더라도 1월 중순 이후에는 뭔가 액션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더 늦춰지기는 어려운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어쨌든 목을 지금 찔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원칙과 상식이나 이런 데서 이재명 대표한테 입장을 요구한 상태인데 네.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말을 들을 수가 없다.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서면으로 하거나 네. 다른 식으로 전달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당장 뭐 아픈 사람한테 지금 뭐 생명이 위중했던 사람한테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너무 야박해 보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원칙과 상식에 1월 초에 한 번 더 최종 입장을 묻고 탈당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거 자체가 그러면은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행동을 할 수 있고 뭐 적극적으로 밖에 유세를 다니지 않더라도 하는 게 최소 2주는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정을 봤을 때 어쨌든 1월 중순까지는 이게 모든 일정이 다 미뤄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지노선은 한 1월 26일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1월 26일경이 금요일인데 일단은 그 주중 내로는 이제 처리가 돼야 될 테고 왜냐하면 그로부터 2주 내로 이제 설명절이 다가옵니다. 설이네요. 그러니까 설명절 때는 적어도 보름 정도 가까이는 설명절을 앞두고 후보자들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1월 26일까지 가부가 결정이 안 되면 후보자들로서는 난감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정말 선거를 앞두고 결정적인 기간인 설 명절 연휴 동안에 활동을 못 해요. 네. 예비후보 등록을 하든 뭘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사실상 마지노선은 보통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그것을 흡수하는 기간이 한 3주 정도 걸리기 네.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피섭이 1월 2일이라면 대체로 한 1월 26일 정도, 26일 26일 정도까지가 어느 정도 이 상황 자체가 조금 정리되고 완전 정리는 아니겠죠. 네. 그다음에 신당이든 뭐든 이제 일정이 추진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1월 26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좀 여론조사 뭐 신년 조사들 몇 개 있었으니까 이거 중심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면 민주당 지지율을 좀 보면요.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찍었던 분들이 여전히 좀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큰 전제 조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요 얘기를 듣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가 정당 지지율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내일 총선이면은 누구를 찍겠느냐라는 어느 정당을 찍겠느냐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 총선에서는 정권 견제를 위해 여당을 찍겠느냐, 아니 야당을 찍겠느냐, 정권 지지를 위해 여당을 찍겠느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네. 일단은 제가 좀 단호하게 말씀드리면은 정당 지지율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아니다.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의미 않아요. 없어요, 그게. 자, 지난번에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한국 갤럽 기준으로요. 정당 지지율은 34대 34 동률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17.15%포인트 차가 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4와 34를 뺀 나머지 그러면은 한 33이네요. 그러면 딱 그러네요. 그 33이 어디를 찍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33은 대체적으로 어떤 경향성을 보이느냐? 대통령 긍정 부정 지지율의 그 비율대로 나눠지는 경향성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당시에 무슨 일이 이제 막 이슈가 터지느냐. 그때 막 김행 장관 주랭랑 사건 벌어지고 막 그러면서 이런 확 정권 심판론이 점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지금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더 높은 게 상당히 많아요. 지금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진 않겠지만은 뭐 막 봐도 그리고 내일 어느 정당을 찍겠느냐 물어본 것도 동률이거나 국민의힘이 더 높은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리서치가 동아일보 의뢰로 12월 26일, 28일 유선 전화 면접 조사를 했는데 서울을 5개 권역별로 후보 지지율을 봤어요. 이를테면 서울의 서북권을 봤거든요. 서북 쪽이라면 어디냐면은 은평, 서대문, 마포예요. 근데 여기에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32.6.
그리고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29.5입니다. 그 반대네요. 아니, 그러면은 여기 이 세 개구에서 마포, 서대문, 은평에서 네. 국민의힘이 다 이깁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한 요 나머지 나머지 40%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일 어디를 찍겠다, 어느 정당을 찍겠다라는 지금 그 수치는 큰 의미가 없고 이게 언제 의미가 있어지냐면요. 선거 일주일 전에. 그러면은 대부분의 마음을 결정을 합니다. 사람들 그때는 이제 요게 요 수치가 의미가 있는 거고요. 지금 봐야 될 거는 쉽게 얘기하면 정부 견제냐, 정부 지지냐 이거예요.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신년 여론조사인데 12월 28일에서 29일 무선 전화면접 조사한 건데요. 네. 총선에서 어떤 결과 기대하느냐? 정부 견제, 소위 말해서 야당 다수 당선이 53, 그리고 정부 지원 여당 다수 당선이 39, 네. 14%포인트 차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한국갤럽이 2020년 4월 14일, 4월 15일 하루 전입니다. 네. 4.15 총선 하루 전에 조사를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49, 미래통합당 39에서 10%포인트 차였는데 네. 180대 103 차이 났거든요. 물론 이거는 민주당의 운도 많이 따라줬습니다만은 근데 그때보다 지금 더 나요. 지금 이 격차가.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수도권 선거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지표예요. 그게 정확한 지금. 지표고 진단이다. 모든 조사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배종수 소장님. 네. 방금 전에 이제 김준일 수석이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총선 구도가 거의 뭐 또 선거 구도가 대부분의 선거를 앞두고는 매우 중요한 지표인데 저는 올해 선거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올해 선거에서는 달라진 게 뭐냐면 이전 선거에서는 없었던 여전히 야당의 직전 대선 후보가 존재하고 있고 그 직전 대선 후보 또 현재 이 당대표 피섭을 당한 이재명 대표죠. 관련된 리스크가 여전히 작동 중이다. 상당히 많이. 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도 반발해서 당을 탈당해서 신당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기존에는 대통령과 그러면 야당 대표의 대결 구도였다면 이번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 네. 국면의 전환이 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총선 구도로 이번 선거가 작동되기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들어가는 투입되는 변수가 달라졌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결집을 하고 있어요. 에이스 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1일 2일 무선 자동응답 조사를 실시한 것인데 요새는 이제 사실 이 지표를 봐야 돼요. 다른 지표보다는 차기 대통령감 적합도.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에서 원튼 원하지 않든 대체적인 지금 미디어에 흘러가는 방향은 한동훈 대 이재명이 대결이에요. 이재명 대 한동훈의 대결인데 이재명 차기 대통령감 적합도 39%, 한동훈 35%. 그러니까 오차 범위 됩니다. 두 인물이 지지층들을 꽉 결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이재명 대표의 피섭이 다식을 요동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오히려 위기감에 따른 국민의힘 지지층들 보수 진영의 결집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 피섭에 대해서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중도층이나 MZ세대가 흡수가 되는지 여부. 그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다른 지표를 봐야 됩니다. 저는 이거에 오히려 달려있다. 이재명 대표의 피섭이라는 것이 적어도 총선을 한 96일 7일 앞두고 있는 국면에서 기존의 변수들을 요동치게 만드는 정말 이건 예상치 못했던 지금 현 시점으로서는 가장 큰 돌발 변수다 이렇게 봐요. 돌발 변수다. 자, 그리고 뭐 계속 눈에 띄는 게 이낙연 신당인데요. 그런 조사도 있나요? 이낙연 신당이 혹시 만들어지면 민주당 지지층이 분열하는지 아니면 어느 쪽에 동요하는지 뭐 이런 분석된 자료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이 MBC 의뢰로 12월 29일에서 30일 무선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건데요. 신당 투표 의향이 있다가 전체 유권자가 조사자의 34%, 없다가 62인데요. 이거를 이제 정당 지지별로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한테는 없다가 66, 있다가 29. 그리고 국민의힘은 없다가 78, 있다가 20.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의 30%는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신당이 만들어지면. 근데 이게 다 이낙연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는 또 이준석으로 가는 데도 있고 뭐 이를테면은 용해인이 만드는 정치개혁 신당으로 뭐 연합으로 가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무당층이 여기에서 그 양당 지지가 아닌 무당층은 49%가 신당 지지할 의향이 있다. 46%가 없다. 높네요. 반 이상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무당층은 지금은 없지만은 여기가 그러니까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게 나와요. 내 표가 4표가 될 경우에는 신당에 찍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꽤 나오거든요. 그렇죠. 20에서 30. 근데 만약에 제3지대가 유의미하게 커질 경우에는 여기에서 무당층에서 신당 투표 의향이 없다라고 한 이 46도 움직일 가능성. 수도 있다. 이러니까 이거는 어떤 메시지와 어떤 소위 말해서 덩어리 뭐 제3지대 빅텐트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신당이 그럼 태풍일 거냐 총선의 미풍일 거냐. 그거 궁금해요. 일단 데이터상으로는 태풍은 아니고 미풍이에요. 미풍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 데이터상으로는? 미풍이 유의미한 미풍이다. 미풍과 미풍이 합쳐지면 약풍이 되고 약풍과 약풍이 합쳐지면 중풍이 되고 중풍과 중풍이 합쳐지면 강풍이 되거든요. 강풍, 태풍이 이제 그런 합쳐지는 상황이 이제 이른바 빅텐트인데 가능하겠느냐라는 건데 한국 리서치가 시사 인해 의뢰로 지난해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문자와 이메일을 통한 웹 조사를 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물론 이제 시간이 좀 지난 조사긴 합니다. 무당파에서 이준석 신당 투표 의향은 있다가 확실히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17%. 무당파에서 조국 신당은 8%. 무당파에서 이낙연 신당은 17%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표 방지 심리도 있죠. 우리는 소선거구 제도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왜 제가 그러면 유의미하다고 미풍인데 유의미하다고 얘기했냐면 당선은 안 돼도 이게 또 합종 연행을 통해서 수도권 같은 초박빙 지역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상대를. 예전에 어떤 선거는 3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적도 있어요. 어떤 선거구는. 그러면 이걸 통해서 1위 후보를 2위 후보, 3위 후보, 4위 후보가 힘을 합해서 끌어내릴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비례투표에서 이 비례투표 제도가 준연동형이 되면 하여튼 기존 정당의 꼼수 위성정당으로 만들어놨던 의석수를 몇 개를 가져가는 거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저는 그래서 강조해드렸던 말 1월 1일 우리 뭐 초동접자 수 기록을 했죠.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과제는 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식군등 이렇게 이준석 전 대표를 무시할 게 아니라 이걸 끌어들이느냐 이준석 신당을.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뭐 피섭당에 있어 병상에 있지만 이낙연 전 대표를 어떻게 하면 끌어들이느냐. 포용에 달려 있다. 포용. 용의 해. 용이다. 쓰리용 아니고 그렇죠. 포용. 요거는 제가 조금 보론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입소스가 SBS 의뢰로 12월 29일에서 30일 무선 전화 면접 조사를 했는데 신당을 포함해서 정당 지지도를 물어봤어요. 그때 더불어민주당 33. 그리고 국민의힘 27, 이준석 신당 12, 이낙연 신당 8, 정의당 2, 기타 정당 3, 무당층 15 없음이죠.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과거의 총선에서 어떻게 최종 정당 지지율이 나왔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정당 투표에 대한 정당 지지율이에요. 그 지역구에 대한 게 아니라 2016년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이 그때 33% 얻었고요. 민주당이 25% 얻었고요. 국민의당이 26% 얻었습니다. 국민에게 많이 받았죠. 그때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2020년에는 양당제 선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양당이 미래통합당이 33.8%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위성정당이 받은 겁니다. 이거는 어제 미래한국당이 받은 건데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이 33.4% 그래서 거의 동률이었어요. 자 지금 보면은 이건 SBS가 조사한 거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33 받거든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이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까지 사례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번엔 다당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27이잖아요. 그때 2016년에 민주당이 쪼개져 가지고 민주당 지지율이 25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준석, 이낙연 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더 강하게 갈라지는 거는 이준석 쪽이에요. 그러니까 타격을 받는 거는 국민의힘 쪽이 더 많이 받을 거다라고. 국민의힘이 받을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가 27 정도를 예상해 보는 게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당시에 민주당이 25를 받았던 것처럼 보면. 야 그러면 이준석 신당하고 이낙연 신당이 12, 8이잖아요. 20 됩니까? 합치면 산술로는 여기에서 한 30%로 떨어져 나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가
합치면 20이지만 네. 한 17% 보면 될 17%. 거고요. 네. 여기에서 추가로 이 금태섭 이렇게 들어오면은 20%가 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비례에서 꽤 선전할 수 있겠네요. 비례해서 그때 그래서 13석 가져갔어요. 네, 국민의당이. 국민의당. 그때 예. 병립형으로만 13석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빅텐트 여부가 생각보다 중요해졌다. 아주 중요해졌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다음 주 화요일에 네. 민주당 토론회 갑니다. 원래 이번 주 수요일 날 하려고 그 그랬는데 병리평 또 연동형 얘기하러 가시는 거예요? 거의 최종 토론회라고 보면 되는데 이재명 대표 피스 때문에 네. 지금 그게 연기가 돼가지고 다음 네. 주 화요일에 제가 다음 다시 주 화요일. 가는 걸로. 네. 근데 이 네, 부분도 배종사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네. 우리가 이제 체다 여론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유일한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체다입니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특히. 시간이 네.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리면 네. K스탯 리서치가 TV조선, 조선일보 의뢰로 지난 12월 30일부터 31일 무선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인데 신년 여론조사죠. 네. 여기서는 또 신당 포함 총선 지지 정당이 더불어민주당 25%, 국민의힘 28%, 이준석 신당이 7%, 이낙연 신당이 4%. 사실은 날벼락이 내린 곳은 정의당이에요. 1%예요. 1%입니까? 그러니까 정의당이 지금 사실은 제일 뭐 방송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지만 정의당이 지금 신당 포함하면 지지율이 거의 제일 낮은 수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서는 민주당이 25, 국민의힘이 28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의 여파도 물론 뭐 이거 적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네. 하지만 이낙연 신당이 작을까?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작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준석 신당은 현역이 옮겨갈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왜? 지금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공천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이준석 신당 쪽으로 가긴 쉽지 않아요. 왜? 앞으로 지방선거도 남아있고 대통령의 임기가 남아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또 미래 권력이기도 하고 그런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공천을 못 받으면 또 이전에 의원이었던 사람들도 그렇죠. 많아요. 현역. 이석현 전 의원도 있고 문병호 전 의원도 있고 이미 합류를 했다 그러죠. 그렇게 예. 좀 보도를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현역이거나 전현직 의원들이 왔을 때의 파괴력은 호남이 됐든 수도권 호남이 됐든 이낙연 신당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지금은 일단 당분간은 이재명 대표 피섭 상태로 좀 잠잠하겠지만 이게 2월 설 연휴 기간 거치고 이러면은 실제 이제 선거운동을 하게 되는 3월 되면 저는 대체적인 현장에서의 파괴력은 이낙연 신당이 더 크면 컸지 이준석 신당보다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도 좀 해보면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특히 윤 대통령을 찍었던 대선 때 찍었던 그 떠나간 민심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갖고 와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가능성이 클까요? 그러니까 조금 뭐 기대감은 있는 네.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뭐 한동훈 그러니까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12월 26일 27일 무선 ARS 자동응답 조사한 건데 한동훈 비대위 기대감에 대해서 매우 기대한다 35, 예. 대체로 기대한다 7.1. 그러면은 이것만 해도 40이 42%. 넘죠.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예. 편입니다. 예. 그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전에 그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네. 그 MBC 의뢰로 조사한 거 요거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계 예상이 이전과 차이 없을 것 40. 이전보다 수평적 관계 될 것 25. 이전보다 수직적 관계 될 것 25.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차이가 없어도 문제예요, 솔직히. 왜냐면 그게 문제라고 계속 얘기했죠. 근데 예. 더 악화될 거라고 한 것까지 25 하면은 65%가 65%네요.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그러면은 지금은 이재명과 한동훈의 어떤 대립각으로 총선을 치르는 걸로 그러면 이길 수 있느냐. 네. 이 부정평가 윤석열 대통령 정권에 대한 부정평가를 넘어서는 사실은 전선을 이중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과의 대립각도 있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도 있어야 그것도 되는데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안 보여지고 있다. 네. 자 김건희 특검법 이게 지금 사실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뭐 국민 여론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당에서는 이 특검 대신에 거부권 역풍이 났다고 판단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뭐 여론이나 이런 부분 좀 알려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재명 네. 대표의 일성이 특검은요. 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이 MBC 의뢰로 지난 29일 지난달입니다. 30일 실시한 무선 전화 면접 조사를 보면 특검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동의한다가 31, 동의하지 않는다가 64니까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약한 고리임에는 분명하거든요. 특히 이제 이 조사에서 중도층은
71%가 거부권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과 막 목소리를 고성을 내면서 서로 대립각을 세우겠습니까? 그건 뭐 그렇지는 불가능한 않을 것 같아요. 일이겠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차별화하느냐. 적어도 특검법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하느냐. 아니면 김건희 여사 논란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차원의 비대위원회 차원의 아이디어는 뭔가. 이게 사실은 핵심이고 관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관건.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이 4년 전 총선하고 또 2년 전 대선하고 민심이 달라진 구역이 한 전국에 한 50개 정도 되고 그중에 30곳이 수도권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중심으로 두 분이 판세 한번 짚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역구가 253개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중에서 20%인 50개가 접전적인 거는 원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원래 나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21개 지역구가 거의 절반 가까이가 원래 수도권이고 그중에서 그러니까 접전 지역이 30개인 것도 30개.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번에는 중도층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네. 경향신문이 최근에 신년 1월 1일자 신문 본 게 있는데 심판하는 중도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사람들은 양당 지지층보다 신문을 더 많이 읽습니다. 뉴스를. 그 정도로 정치 고관여층인데 이들이 스윙보터가 됐는데 이들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예. 10초 남았습니다. 저는 성국 경민이다. 이거 좀 중요한데요. 예. 예, 선은 뭐냐면 서국 경민이다. 예. 선은 서울인데 국민의힘. 그다음에 경은 경기도인데 민주당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한강이다. 한강. 그래서 이번 총선은 오한강, 오한이다. 한강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달라진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준일 수석 에디터, 배종찬 소장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